띠링. 제휴 포인트 800점. 사용하시겠습니까? 건조한 기계음이 새벽 3시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짝이 안 맞는 슬리퍼. 젊은 여자는 키오스크 화면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4살배기 딸은 39.5도의 고열로 이미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들리는 건 아이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죠. 화면에 뜬 잔액 부족 금액은 단돈 800원. 여자가 지금 쓰려는 그 포인트는 방금 약국밖 벤치에 쓰러져 있던 명품 코트. 여자가 떨어뜨린 약 봉투에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양심. 당장 해열제를 먹이지 않으면 아이의 뇌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 벼랑 끝에서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사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훔친 그 800원짜리 포인트가 불과 몇 시간 뒤 자신을 재벌 이사장 납치범으로 만들게 될 줄은요. 고작 800원 때문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싱글맘의 이야기. 대체 그날 밤 그녀가 훔친 영수증에는 무엇이 찍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39.5도. 빨간색 숫자가 낡은 체온계 액정 위에서 시한폭탄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인데 제 손을 잡고 있는 민지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민지야, 민지야, 엄마 봐봐.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서서히 위로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지를 옆으로 눕히고 턱을 받쳤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끝장이니까요. 당장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데 하필이면 어제 마지막 남은 한 숟가락을 다 먹였다는 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아이를 다시 업고 미친 듯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골목길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맨발에 닿는 아스팔트의 냉기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제발 문 연 곳이 있어야 해. 저 멀리 초록색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4시간 무인 스마트 약국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키오스크 앞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린이 해열제를 집어들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하지만 기계는 냉정했습니다. 잔액 부족. 화면에 뜬 붉은 글씨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 4,200원. 약값 5,000원. 부족한 돈은 고작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그 동전 몇 개가 없어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 말고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약국 유리문방 벤치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고꾸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핸드백 속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는 아이를 다시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저기요. 아주머니. 아무리 흔들어도 여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행복약국 앞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여자의 흩어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차키, 그리고 하얀색 약 봉투들. 정신없이 짐을 챙겨 벤치 위에 올려놓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에 엎인 민지의 고개가 툭 하고 제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민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구급차는 저 여자를 위해 오는 거지 민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열제를 먹이지 않으면 내 딸은 뇌가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집 옆에 놓인 제 장바구니를 낚아채 다시 약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누가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니까 이름이 찍힌 약 봉투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손은 제멋대로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로 뛰다가 계산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해열제 바코드를 다시 찍었습니다. 빅 5,000원. 화면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도망칠까? 그냥 약을 들고 튈까? CCTV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속 약 봉투가 키오스크 스캐너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빅. 경쾌한 비품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휴 멤버십 포인트 800점 사용 가능?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밖에서 여자의 짐을 챙길 때 그분의 처방전 봉투 하나가 제 장바구니 안으로 섞여 들어왔던 겁니다. 그 봉투에 붙어 있던 QR코드가 우연히 읽힌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남의 포인트를, 그것도 쓰러진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다. 이성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민지가 끄응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가 제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금 윤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을 가더라도 지금 내 새끼는 살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1000배, 10,000배로 갚을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사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징!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해열제와 영수증, 그리고 문제의 그 약 봉투를 닥치는 대로 쑤셔 넣고 약국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치 살인을 저지른 사람처럼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따서 민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꿀꺽. 아이가 약을 삼키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10분쯤 지나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체온은 38도로 떨어졌습니다. 살았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방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문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불길한 예감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불빛이 어두운 단칸방을 시리게 비췄습니다. 발신. 약국 고객센터. 고객님, 이상 결제가 감지되어 거래가 보류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 결제, 보류, 본인 확인. 그 단어들이 제 심장에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약국 CCTV에 찍혔을 내 얼굴, 쓰러진 사람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내 뒷모습,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잠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가르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도 제 귀에는 바로 문 앞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민지를 끌어안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훔친 건 고작 800원인데 왜 이렇게 빨리 들킨 걸까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감은 눈꺼풀 위로 이상 결제라는 네 글자가 빨간색 도장처럼 계속 찍혀댔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도 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남의 포인트를 썼어요. 지금이라도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실수라고요? CCTV 다 봤는데 훔쳐가셨잖아요. 라고 소리치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면요? 민지 밥 먹여야 하는데 경찰서에 끌려가면 우리 애는 누가 돌봐주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 저는 결국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열이 싹 내리고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해맑게 웃는 아이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고작 800원이잖아.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지를 씻기고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원장님. 민지 지금 준비 다 해서 나가려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기. 죄송한데 오늘 민지 등원 좀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지 이제 열 다 내렸는데요. 전염병도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동네 어머님들이 좀 난리가 나서요. 난리라니요? 무슨? 어머님 혹시 맘카페 안 보셨어요? 지금 지역 맘카페랑 아파트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돌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맘카페 앱을 켰습니다. 베스트 게시글 1위. 빨간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격 새벽 약국 도둑. 이 핑크색 곰돌이 담요아시는 분? 클릭하는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본문에는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약국 앞에서 무언가를 훔쳐 달아나는 여자의 흐릿한 뒷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등에 엎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낡은 핑크색 담요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특히 담요 귀퉁이에 기워진 곰돌이 패치. 민지가 태어날 때부터 덮어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담요가 고해상도 사진처럼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아침 약국 유리문에 붙은 도난 사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찍어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포인트 부정 사용이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정의감을 자극했는지 댓글창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헐, 저거 우리 아파트 103동 그 젊은 엄마 아냐?
새벽 3시에 애 업고 나와서 도둑질? 미친 거 아냐? 근데 저 시간대에 약국 앞에서 할머니 실종됐다는 글도 있지 않았어요? 소름. 설마 할머니 돈 뜯으려고 퍽치기 한 거 아냐? 동일범 같은데? 무서워요. 유유 우리 애들 어린이집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야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저를 800원 도둑이 아니라 노인을 공격하고 금품을 갈취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제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린이집 안 가?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엄마랑 놀자. 밖에 나가지 말고. 커튼을 모두 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문을 부수고 저를 끌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집주인 아주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밀린 거 독촉하러 오셨나 보다. 차라리 욕 한 바가지 먹고 비는 게 낫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점퍼 차림의 피곤한 인상이었고 여자는 칼정장에 안경을 쓴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지갑 같은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였습니다. 김서진 씨 맞으시죠?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에 몸을 기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약국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요. 본인 맞으시죠? CCTV 확인하고 왔습니다. 형사는 덤덤하고 건조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800원 소액이라 보통은 전화로 확인하고 끝내는데 이게 실종 신고랑 엮여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실종이라니요? 제가 되묻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여자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춘미의료재단 법무팀장 최유라입니다. 강명희 이사장님 실종 건 마지막 접촉자가 당신이죠. 이사장님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모른다고요? CCTV에 부축하는 척하면서 가방 뒤지는 거 다 찍혔던데?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약국 앞 CCTV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119를 부르고 짐을 정리해둔 장면은 싹 빠지고 가방을 여는 순간만 교묘하게 잘라낸 3초짜리 편집본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절한 사람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119 신고하고 짐 챙겨드린 거예요.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요. 도와줬다고요? 그럼 이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댁에 모시고 있나요? 여자가 신발도 벗지 않고 좁은 현관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쓰레기장을 보는 듯 경멸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약만 사고 바로 왔어요. 구급차 오는 소리 듣고요. 거짓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위험한 분이에요. 혹시 돈 노리고 데려가신 거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선처해 드릴 테니까. 치매? 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119에 물어보세요. 제가 신고했다니까요. 형사가 귀찮다는 듯 여자를 말렸습니다. 아, 팀장님. 일단 진술은 서가서 받으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연락드릴 테니 전화 꼭 받으세요.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법무팀 여자가 명함 한 장을 현관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단순 절도랑 납치방조는 죄질이 다릅니다. 김서진 씨. 아이 엄마가 감옥 가면 애는 누가 키우나요? 고아원 보낼 생각 아니면 잘 생각하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문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납치방조? 감옥? 고아원? 고작 800원이었습니다. 내 아이 살리려고 800원어치 포인트 쓴 죄밖에 없는데 세상은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명함 모서리가 유난히 날카로워 손끝이 베일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 갔어? 저는 아이를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민지 엄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기랄. 핸드폰을 쥔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 뒷모습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속보 춘미의료재단 이사장 실종. CCTV 속 여성 김모 씨 참고인 신원 특정.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춘미의료재단. 전국에 10개가 넘는 체인 병원을 가진 거대 재단이었습니다. 이사장 강명희의 실종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재계와 정계가 주목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작 싱글맘 하나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포털 메인을 장악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재단은 이미 저를 사냥감으로 던져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재생되는 CCTV 영상이 그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재단 측 제공 영상이라는 문구가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고 영상은 뚝뚝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5분간의 과정은 통째로 날아가 있었고 오직 제가 아주머니의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일으키는 듯한 3초, 그리고 아주머니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2초, 딱 그 장면만 악의적으로 이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늙고 병든 노인을 힘으로 제 앞에 끌고 가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편집입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조작된 진실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인민재판장이었습니다. 저 여자 맘카페에 뜬 그 핑크 담요 아님? 와, 애 엄마라면서 노인네를 납치해? 세상 말세다. 저거 딱 봐도 노인네 돈 뜯으려고 작업치는 거네. 경찰 뭐하냐? 저런 년 안 잡아가고. 손발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119를 불렀어. 도와주려고 한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 좁은 방 안에서만 맴돌 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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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민지의 귀를 막으며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서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집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주머니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형사가 왔다 가질 않나? 복도엔 기자들이 진치고 있질 않나?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해예요. 저는 오해고 나발이고 당장 방 빼. 내 집에 범죄자 들이는 꼴은 못 보니까. 아주머니, 제발이요.
당장 갈 데도 없어요. 며칠만이라도. 시끄러워. 보증금에서 월세 밀린 것 까고 내줄 테니까 오늘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아주머니는 침까지 튀기며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습니다.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4,200원. 지금 나가면 민지와 저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기 뉴스에 나온 그 여자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납치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9에 신고했다고요. 신고 기록 찾아보세요. 제발요. 수화기 넘어 경찰관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담당 형사님 배정 중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배정되면 연락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고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아직 영장 나온 것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시잖아요. 일단 대기하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공권력도 법도 가난한 싱글맘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재단이라는 거대한 힘이 짜놓은 각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민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통 하나와 생수 반 병뿐이었습니다. 쌀은 이틀 전에 떨어졌고 라면도 어제 마지막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오고 싶었지만 창문 틈으로 보니 건물 입구에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찬장을 뒤져 봉지 끄트머리에 조금 남은 식빵 조각을 털어 민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물 마시고 자자.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민지는 투정 한 번 없이 빵 조각을 오물거리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는 부엌 싱크대로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위장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빈속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20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님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 애 지우기 전엔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그 차가운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그런데 지금 고작 800원 때문에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내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119를 불렀다는 증거, 내가 납치범이 아니라는 증거. 그때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새벽 정신없이 약국을 뛰쳐나오면서 쑤셔 넣었던 영수증과 약 봉투. 집에 오자마자 재수 없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그 봉투. 저는 미친 사람처럼 쓰레기통을 뒤엎었습니다. 기저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사이를 맨손으로 뒤졌습니다. 손톱 밑에 오물이 끼고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찾아야 해.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얀색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구겨지고 오물이 묻은 약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명희. 이름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펴다가
손끝에 뭔가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 봉투 안쪽 접착제로 붙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틈새.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볼펜똥으로 뭉개진 채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불빛을 비춰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치매, 아들 가둠, 병원, 이승훈.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병원에 가두려 했고 아주머니는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탈출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방해물이 된 겁니다. 놈들이 왜 저를 납치범으로 몰아가는지, 왜 법무팀이 찾아왔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잉.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단독 이사장 아들 최전무 어머니 건강 악화로 요양 중 탈출. 눈물의 호소. 화면 속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겨진 약 봉투가 제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거대한 거짓말을 찢어발길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이승훈. 이 이름이 누구인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이승훈. 검색창에 이름을 치자마자 프로필이 떴습니다. 춘미의료재단 내과 과장 이사장 강명희 주치. 화면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 만약 이 의사도 아들과 한패라면요? 제가 연락하는 순간 저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건 이 찢어진 약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자 연결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구글링 끝에 그가 작년에 발표한 학회 논문 PDF 파일 구석에 적힌 비상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강명희 이사장님, 약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 나온 그 여자입니다. 이사장님이 남기신 메모를 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로 구겨진 약 봉투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친 짓 아닐까? 이 폰을 아들이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웅크리고 있는데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다급한 문장이었습니다. 발신 이승훈. 지금 어디십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 기자,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연락할 때까지 숨어 계세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그 말은 곧 지금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조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맘카페의 여론도, 형사의 방문도, 법무팀의 협박도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걸쇠를 확인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를 걸고도 불안해서 신발장을 밀어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기자들의 발소리도 끊긴 새벽 2시. 정막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핸드폰 뉴스 알림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속보 춘미재단 최전무, 어머니 건강 악화로 요양 중. 경영 공백업계 최선 다할 것. 화면 속에서 최전무라는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요양 중에 잠시 길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악마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범인이다. 저 남자가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려 했고 탈출한 어머니를 잡기 위해 나를 낙치범으로 만든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저 거대한 재벌가와 싸워서 제가 이길 확률은 0%였습니다. 그냥 도망칠까? 이 약봉투 경찰서 앞에 몰래 두고 민지랑 야반도주라도 할까? 비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새벽 2시의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딩동 딩동 딩동.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끈질기게 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낮고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찾아왔던 그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기자들도 다 돌아간 이 새벽에 정확히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쾅, 쾅.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경찰을 부르면요? 저 여자가 절도 피해 합의하러 왔다고 둘러대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까요? 아까 형사의 건조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경찰은 저를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112를 누르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어제 119 발신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방패다. 민지가 깰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문 밖에서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김서진 씨, 경찰 부를 생각 마세요. 서로 피곤해집니다. 문 좀 열어보시죠. 5천만 원.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5천만 원. 그 소리에 제 손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5천만 원이면 밀린 월세를 내고도 남습니다. 민지랑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던 치킨, 피자 마음껏 사줄 수 있습니다.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여자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계좌로 쏘면 기록 남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뒤탈 없이 그냥 문 열고 돈 받으세요. 그리고 입만 다물면 됩니다. 그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좋고 꿀꺽 침이 넘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열까? 그냥 눈 딱 감고 받을까? 어차피 나는 힘없는 싱글맘이고 저쪽은 재벌인데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닌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유혹이 뱀처럼 제 발목을 감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생각하셔야죠. 범죄자 엄마 밑에서 키울 겁니까? 그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범죄자 엄마. 돈을 받고 침묵하면 저는 공범이 됩니다. 내 딸에게 평생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되는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쳇 하는 비웃음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5천만 원을 걷어찼어.
미친년. 김서진, 너 진짜 미친년이야.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집안의 정적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쪽 다용도실 창문이었습니다. 복도 쪽 현관은 지키고 있을 테니 아마 건물 뒤편 골목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잘 잠기지도 않는 그 낡은 창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다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짐승처럼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오는 그림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바라보는데 그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환자복.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명희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좁은 자취방 부엌 바닥에 엎드려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 좀 숨겨줘. 제 운명이, 아니, 우리 두 여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아주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한 몸이 종이 인형처럼 딸려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신문지로 틈새를 막은 뒤 커튼까지 이중으로 쳤습니다. 집 밖에서 법무팀 여자의 구두 굽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민지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아주머니의 덜덜 떨리는 치아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아주머니에게 담요를 덮어드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환자복 위에는 흙탕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우아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추위와 공포에 떠는 힘없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한 잔을 다 비우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롭지만 슬픈 눈빛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아가씨. 그것이 아주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왜 안 받았어? 5천만 원. 저는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이 방 창문 및 배수관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들었어.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애랑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눈 딱 감고 받지 그랬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그 말에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였는지 아니면 그 돈을 거절한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야속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민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집 주소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약 봉투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민지의 해열제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날 살리려고 119 부르고 정신없을 때 내 주머니에서 흘린 거야.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 손에 쥐어져 있더구나.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실에 갇혀 있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 경찰서?
내 아들이 이미 손 써놨을 거야. 친척들, 다들 내 자리 노리고 아들 편에 붙은 지 오래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내 집이 수십 채고 내 병원이 10개가 넘는데 정작 내가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더구나. 그때 이 주소가 생각났어. 아주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 살려준 사람. 유일하게 대가 없이 물 한 모금 주려고 119를 불렀던 사람. 너라면 날 숨겨주지 않을까 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어 낯선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심정. 그게 어떤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살의 겨울,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 만삭의 몸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주머니를 가둔 거예요? 그래. 경영권 승계 때문에 날 치매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켰어. 내가 멀쩡하면 지가 회장 자리에 못 앉으니까. 아주머니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놈이 나를 정신병동 독방에 가두더구나.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재벌 회장이든 가난한 싱글맘이든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마음은 다 똑같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야. 네. 내 해이만을 가결하는 이사회가 오늘 아침 10시에 열려. 내가 거기 못 가면 난 진짜 치매 환자가 돼서 평생 갇혀 살아야 해. 그럼 가셔야죠. 가서 다 밝히셔야죠. 혼자선 못 가. 병원 입구엔 아들이 심어둔 경호원들이 깔려 있어. 내 얼굴이 보이면 바로 끌고 갈 거야. 아주머니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줘. 나를 그 회의장 안까지만 데려다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저는 고작 800원 때문에 벌벌 떠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재벌가 경호원들을 뚫고 이사장을 호위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들키면요? 그때는 정말 납치범이 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못해요. 저 무서워요. 민지도 있고요. 제가 고개를 젓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아가씨. 아주머니가 잠든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넌 평생 도둑 엄마로 살아야 해. 맘카페에 뉴스에 박제된 채로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도와주면 내가 증명해 줄게. 넌 도둑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만들어 줄게. 약속한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5천만 원을 거절했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민지에게 당당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저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손발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으세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면서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30년 동안 내가 지은 병원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구멍까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은 알지만 내 얼굴은 몰라. 넌 그저 도둑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있으면 우린 그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 아주머니는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고 제가 건네준 낡은 추리닝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혹시 청소할 때 입는 앞치마랑 마스크 있니? 아주 낡고 더러운 걸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버림받은 두 여자의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 식당 알바할 때 쓰던 낡은 앞치마 2개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아주머니에게, 하나는 제가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는 초라한 청소부 모녀 같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투명 인간 같은 모습, 그게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갑시다. 판 뒤집으러. 저는 옆집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민지가 혼자 남을까봐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맡겨야 했습니다. 제 등 뒤로 아주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렸습니다. 오전 9시 춘미의료재단 본관 건물은 거대한 성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정문에는 이사장 해임한 결이라는 핑계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를 뚫고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정문은 미끼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아주머니가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걔들은 앞문만 지키지. 뒷구멍은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는 병원 건물 뒤편 식자재와 의료 폐기물이 드나드는 하역장으로 향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역, 직원 전용 출입구.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삐삐삐삐. 512. 시설팀 마스터 코드야. 비상시에 쓰라고 내가 직접 설정했지. 30년 동안 아무도 바꿀 생각을 안 하더구나. 띠리링.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거짓말처럼 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은 성의 뒷문이 자신이 만든 코드로 열리는 순간 아주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는 지하 2층 청소용역 창고 앞으로 잠입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화전 뒤를 봐. 제가 소화전 틈새를 더듬자 먼지 쌓인 열쇠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청소 반장이랑 나만 아는 곳이야. 불시 점검할 때 쓰던 거지. 달칵? 문이 열리고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청소 카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더러운 쓰레기 수거용 카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밀어. 그리고 고개 절대 들지 마. 저는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검은색 대용량 쓰레기 봉투 뭉치와 집게를 들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옆을 지나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동료와 수다를 떨 뿐 청소부의 얼굴 따위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맞지? 사람들은 제복 입은 사람의 눈을 안 봐. 그게 그들의 오만이고 우리의 무기야. 아주머니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마스크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사회장이 있는 15층까지 가려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안에 간호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아주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카트를 밀고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코를 막으며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냄새.
근데 오늘 15층은 왜 가요? 거기 통제인데. 이사회 끝나고 뷔페 들어온다고 쓰레기부터 빼래요.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둘러대자 간호사들은 아, 그래요? 하고는 다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오늘 이사회 끝나면 최 전무님이 회장 되는 거야? 그렇겠지? 이사장님 치매라며. 노망나서 똥오줌도 못 가린다던데? 제 등 뒤에서 아주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는 아주머니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병원 직원들에게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받는 기분. 저는 슬쩍 몸을 움직여 아주머니 앞을 가려드렸습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15층. 문이 열리자마자 삼엄한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 대회의실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 4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 뭐야? 경호원 하나가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저기 반장님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통 비우라고 하셔서요. 쓰레기? 지금 회의 중인데?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명찰 봐봐.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프린트해서 목걸이에 끼워 넣은 가짜 명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촌스럽고 주눅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요. 하역장 담당 김서진입니다. 경호원이 명찰을 대충 훑어보더니 제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마스크 좀 내려. 그 순간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카트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확! 하역장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복도에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좀 심하죠? 빨리 치우고 나갈게요. 제가 카트를 경호원 쪽으로 밀며 너스레를 떨자 경호원이 코를 감싸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씨, 냄새나게 진짜. 빨리 하고 꺼져요. 회의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90도로 굽신거리며 경호원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는 동안 우리 정수리 위로 잡담을 나누며 낄낄거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그들이 찾던 실종된 이사장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드디어 대회의실 문 앞, 문틈새로 아들 최 전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경영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춘미의료재단의 미래를 위해 이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때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문자였습니다. 이승훈 비상구 대기 중. 10초 뒤 진입하세요. 신호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 땀에 젖었지만 도끼로 번뜩이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준비됐니?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자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와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800원짜리 증거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가자. 내 아들놈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복도 구석 비상구 쪽에서 이승훈 과장님이 달려 나와 카드키를 대주었습니다. 띠릭. 육중한 회의실 문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경호원들이요? 뭐야? 하고 몸을 돌리는 순간 그들이 손을 뻗어 우리를 잡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양쪽 문을 활짝 밀어젖혔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들과 단상 위에서 눈물을 닦는 척하던 최 전무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더러운 앞치마를 입은 두 여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회의장은 한순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눈물 연기를 하던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 여자는 누구야?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최 전무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도둑년입니다. 어머니 납치범이라고요. 납치범. 그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제 양팔이 억센 손에 잡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끌려나가면 아주머니는 영원히 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에 경호원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더러운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제 눈빛만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이사장님의 포인트를 훔쳤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과장님이 미리 준비해둔 빔 프로젝터에 제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영수증 사진과 포인트 차감 문자 내역이 떴습니다. 202X 2 14 31,245 행복약국 본점 결제 금액 5,000원 포인트 사용 마이너스 800p 강명희님 보십시오. 정확히 새벽 3시 12분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가리키며 최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전무님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 시간 병원 VIP 병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최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말입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의 포인트가 어떻게 병원 밖 외부 약국에서 결제될 수 있죠? 전산에는 결제 시간과 사용 내역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이사장님이 병실에 있었다면 외부 결제가 안 되잖아. 그럼 병실에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야? 여론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전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전산 오류야. 저 여자가 해킹한 거야. 시스템 조작이라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킹이요? 전무님, 이게 정말 해킹이고 도용이라면 경찰을 부르자고 제일 먼저 소리쳐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무님 아닌가요? 왜 신고는 안 하고 저를 납치범으로 몰아가십니까? 이 미친 여자가. 전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진짜 주인도 여기 오셨고요. 제 뒤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청소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를 벗자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강명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최 전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죽길 바랐니? 아니면 영원히 미쳐서 벽에 똥칠이나 하길 바랐니?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짠 시나리오는 완벽했어. 나를 치매로 몰고 날 도와준 은인을 납치범으로 만들고. 근데 딱 하나 간과한 게 있더구나.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훔친 800원. 그 푼돈이 내 거짓말의 숨통을 끊을 줄은 몰랐겠지. 이건 음모입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를 협박해서 데려온 겁니다. 최 전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해? 당장 저들 끌어내.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 경호원들이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다들 꼼짝 마. 그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형사였습니다. 형사가 최 전무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민석 씨, 당신을 존속 감금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이 조작하려 했던 경리병동 CCTV 원본, 의무기록, 무단 접근 로그, 그리고 형사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승훈 과장님이 제출하신 녹취록이 결정적입니다. 당신 법무팀장이 5천만 원으로 증인을 매수하려던 대화 내용,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군요. 녹취록. 제가 5천만 원을 거절할 때 다용도실에 숨어 있던 아주머니가 그 대화를 전부 녹음했던 겁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죽일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졌어요. 입 밖으로 소리 내진 않았지만 제 눈빛을 읽은 최 전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며 아부를 떨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들을 차갑게 밀어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더러운 앞치마를 벗겨주며 꽉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아주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민지한테 부끄러운 엄마 아니죠?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부끄럽다니. 넌 내 생명을 살렸고 내 아이를 위해 유혹을 뿌리쳤어. 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떳떳한 엄마야.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조롱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애와 존경. 그것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두 여자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800원짜리 영수증.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거대한 재벌가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니까요. 전쟁 같았던 이사회가 끝나고 최 전무와 법무팀장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TV 화면마다 하루 종일 그날의 사건이 흘러나왔고 인터넷에는 제 뒷모습이 영웅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가에 선 이사장님은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앉아라. 이사장님이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백지 수표였습니다. 금액란이 비어있는 수표와 펜 한 자루. 원하는 만큼 적어.
영을 몇 개를 붙이든 상관없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병원을 지켰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에 숫자 몇 개만 적으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탈출할 수 있고 민지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사장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 안 적지?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과해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날 밤 5천만 원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오늘 법무팀장의 회유를 뿌리쳤을 때, 돈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 보상받으면 제가 한 일이 거래가 되잖아요. 저는 그날 밤 제가 훔친 800원의 잘못을 돈으로 덮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민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허 하고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련한 줄 알았더니 자존심은 재벌보다 세구나. 이사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돈 안 받을 거면 이건 받아. 이게 뭔데요? 열어봐.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줄이 달린 사원증이었습니다. 증명사진 속에는 제가 예전에 이 병원 식당 알바에 지원할 때 냈던 이력서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춘미의료재단 복지지원팀 김서진. 이게 인사팀 뒤져서 내 이력서 찾아냈다.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미리 만들어뒀지. 이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서류가 미비해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스템에는 구멍이 있거든.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처럼 그리고 너처럼. 누군가는 그 구멍을 지켜보고 있다가 손을 잡아줘야 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해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800원이 없어서 떠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 그날 내가 훔친 800원은 내 목숨값이었다. 이제 그 800원의 빚을 세상에 갚아주렴.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추리닝 바람으로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민지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니. 저를 피하던 동네 엄마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둑 엄마라는 낙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재단복지팀 김주임님. 그 새로운 이름표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민지가 해맑게 웃으며 어린이집 버스에 오르는 걸 보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접수처로 향하는데 무인 수납기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아, 빨리 좀 합시다 하며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계에 넣으려 했지만 카드 전용 기계라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약 타야 하는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몇 달 전 새벽 3시에 제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면을 보니 진료비 5,8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돈은 5,000원 뿐이었습니다. 잔액 부족. 800원. 그놈의 800원이 또 사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돈이 모자라서. 할머니가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제 사원증이 꽂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리더기에 꽂았습니다. 빅.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가 그날 새벽처럼 날카롭지 않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가씨, 왜 돈을 내줘? 내가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당황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그랬거든요. 이따 저랑 창구로 가세요. 다음부턴 병원비 걱정 안 하시게 지원 신청도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영수증을 쥐어드리는 제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법이나 제도로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800원을 채워주는 작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도 누군가의 차가운 새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